그러니까 기사는 완벽하게 지금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애초에 왜 이렇게 됐을까를 파고 들어가 보면 수많은 단편적인 정황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찰이 애초에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안 봤다, 안 보고 싶었다, 무시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까지 온 거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반향이 좋았다는 이유는 공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경찰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경찰이 명쾌하게 밝히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밝히지 못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경찰을 우리가 이렇게 고발을 하기 전에 경찰이 종결시켜 버렸을 때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게 저는 가장 현재 힘든 상황이고, 이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자백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숨기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경찰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 경찰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밝히지 못하고 종결해버리면 수많은 의문사항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이 되는데, 그걸 꼭 피해자들이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1년 가까이 끌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CCTV를 주는 게 이렇게 1년씩 행정소송을 끌 만한 일인 건지, 그런 것들이 답답하죠. 가장 대표적인 정황은 사실 저희가 찾은 건 아니고, 그 정보를 공개했잖아요, 언론에서. 나들목 CCTV.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다가 3시 31분에 그 강변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이 제일 이상하다고 하셔서, 그거를 저희가 법영상 전문가한테 분석을 했던 거고, 그리고 피의자가 저희한테 사고 다음날 진술했던 것들이랑 맞춰 보니까 그 진술과 유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 영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고요. 어제랑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핵심적인 거는 피의자가 신발과 옷을 버렸다는 거에 있었거든요. 버렸는데 왜 버렸을까? 흙이 묻었다고 그랬고, 정민이를 끌어올리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정민이를 찾다가 제일 궁금했던 건 도대체 어디에서 흙이 묻었을까? 잔디밭에서는 묻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그럼 물이 있어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바위가 있기 때문에 물에 젖어 있는 흙이라는 건 굉장히 좁은 구간밖에 없고, 아니면 물속이거든요. 그렇게 좁히다 보니까 피의자가 우리한테 얘기한 정황, 정민이를 끌어올리느라 힘들었고 신발과 옷이 다 흙이었다. 그리고 피의자 부가 얘기했던 걸터져 있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분명히, 그리고 시간상으로나 목격자의 정황으로 봐도 3시 31분에 그 영상과 다 일치하고, 바로 37분에 또 집에 전화하는 사진을 찍혔고, 3시 31분부터 37분 사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한 적이 없어요, 경찰이 발표한 게. 그러니까 중간 수사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은 싹 뺐고, 근데 분명히 저희랑 얘기할 때는 경찰분들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대여섯 명의 영상 분석하셨던 경찰들과 협의할 때 저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희도 이상하죠. 그런데 그 입을 어떻게 열어요?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서울경찰청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그렇죠. 저희는 서초경찰서에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은 싹 빠졌고,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 이후로는 브리핑도 없었고, 언론에 얘기한 거, 저희한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종결해 버린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자초한 모든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사 고소를 해서 네. 4개월간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송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송치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저희가 아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제일 모순이었다고 느낀 게,
그들이 말한 내사 종결에서 변호사건 심의위원으로 종결한 거는 서초경찰서 강력계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고소를 하는데 또 관할이 서초경찰서다 보니 제대로 되겠나 싶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변호사께 물어봤거든요. 다른 관할에 할 수 없냐. 그래도 서초경찰서로 넘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은 뭐 형사기로 바뀌었지만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한 것을 제대로 하겠나 싶었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날이 그 지난 기간 동안 한 두 번째로 제일 슬픈 날이었는데 정민이 유품을 받으러 오라고 했거든요. 경찰. 예, 예. 그 정민이가 한강에서 발견돼서 그날 그러니까 부검 전에 정민이를 보고 그 옷과 이걸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검하고 나니까 이제 많이 변해 있고 옷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옷을 이제 뭐 국과수에 맡기거나 수사 중이었다가 그게 이제 내사 종결할 때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바로 이것저것 조사를 해달라고 보냈어요. 아, 저희가 안 받고 받으면 또 증거가 이제 손탄다고 하니까. 그런데 모든 게 끝났다고 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정민이의 유품을 그날 받으러 가는 날이었고 그날이 굉장히 슬펐죠. 정민이 옷과 여러 가지를 이제 증거품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본인들이 종결한다는 말도 했고 불송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고소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부를 수가 있냐. 도대체 4개월 동안 당신들은 뭐 했냐. 그렇게 좀 불만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옷 박스를 들고 오던 날이 참 슬픈 날이었어요. 그 사건 다음날 저희가 만났을 때는 당연히 뭐 같이 있었던 친구니까 의심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걸 듣고 싶어서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당연히 나들목 CCTV 영상을 보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첫 번째로 의심이 갔던 건 이제 바로 제가 그 다음날 아무리 찾아봐도 흙 묻을 데가 없어서 도대체 신발을 좀 보자고 했더니 버렸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친구를 찾으러 다닐 와중에 그걸 버렸다. 좀 비상식적이구나. 첫 번째 좀 이상한 생각을 했고 저희가 최면 조사를 부탁을 해서 최면을 정민이가 발견되기 전에 2번을 받았는데 두 번째 최면을 받을 때 변호사를 데려갔다고 하는 걸 보고 이것도 정상적이진 않구나. 지금 정민이를 찾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애가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변호사를 부른다. 본인은 참고인이지 피의자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치면 최대한 협조하라고 그러지 야, 얘 불안하니까 변호인을 붙여 이러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보고서 그리고 정민이를 찾는 그 와중에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찾는데 단 하나도 도움을 준 적이 없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휴대전화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모든 거는 그 피의자 부가 상대하고 그러면 얘가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고 관련이 돼 있구나 라고 다짐을 할 수밖에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민이 발견되고 상 치르고 나서야 저희는 솔직히 5월이 돼서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새벽 5시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331 영상 그 장면 그 위치만 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러고 우리를 만난 거였구나.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 그 5시 12분에 나왔다가 집에 가는 장면에 나들목 앞에 가족이 모여있다가 가잖아요. 한참. 왜 그랬을까 1년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우리가 나올 때예요. 우리 집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우리는 거기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장소를 보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우리가 나올 자리를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만약에 나왔으면 자기들이 찾아봤는데 없고 찾아보세요 하고 인수인계에 가려고
근데 우리가 안 나오니까 기다리다 간 거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정민이를 찾을 때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강북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부자는 331에 나온 그 영상의 그 구간만 20분을 오르내리며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337에 집에 전화한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확실히 숨기는 게 있다. 숨기는 게 있는데 그 숨기는 게 도대체 뭘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디까지 관여했을까? 정민이가 사고가 난 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하게. 그 떨어진 영상에 그 사람들일 거라고 정민이와 걔라고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전화한 거는 그 사고가 나고 그 사건이 나고 바로 전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화가 피의자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민이가 잡고 있어서 안 일어나요는 당연히 아니죠. 이미 강비탈에 떨어져 있는 애가 왜냐면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337 사진에 정민이가 안 나왔잖아요. 평면은 평면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시간에 정민이는 밑에 강비탈에 있거나 강물 속에 있거나 밖에 없어요. 이 영상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피의자가 집에 통화하는 거는 정민이가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나가 아니고 정민이가 피를 흘리고 기억이 없다.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다.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그런 전화 내용이라 맞거든요. 정황이나 사진이 분명히 그러한데 그냥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피의자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끝나는 건지 분명히 사진에 정민이가 없는데 정민이가 술에 취해 안 일어난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피의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적어도 집에 그 내용을 하진 않았을 거고 그러고서 또 사라졌단 말이죠. 그 경찰의 중간 보고를 보면은 4시 4분 6분 달사진에 추가로 나오기 전에 피의자와 정민이를 못 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 달사진을 찍은 3시 37분과 4시 4분 사이. 그러면 피의자는 집에 전화한 다음에 다시 내려간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또 안 보였으니까. 그 목격자는 그 전에 두 사람을 봤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아무도 못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피의자는 집에 전화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집에 전화는 자기 전화로 했잖아요. 3시 37분에 자기 집에 자기 전화로 전화한 애가 1시간도 안 된 4시 반에 집에 갈 때는 자기 핸드폰은 어딘가 버리거나 숨기고 우리 정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이고 의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정민이 핸드폰 도대체 왜 가져갔을까? 정민이가 핸드폰에서 분리되는 순간 저희는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정민이가 아까 마스크도 주머니에 있었다고 그랬죠. 마스크도 주머니에 있으면 핸드폰도 당연히 주머니에 있었을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날 찾을 때 위치 추적을 하면 한강에서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불안한 사람은 반드시 전화를 뺏어야겠죠. 정민이한테 핸드폰을 뺏은 거는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술 먹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한 거랑 경찰에 얘기한 조서를 제가 보진 못하니까 저희한테 얘기한 기준으로 하면은 분명히 중간중간 기억나는 걸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녹취록으로 몇십 장이 나올 만큼 한 40분 동안 녹취를 한 거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리고 더 그 전에 아침에 정민이 핸드폰을 제 아내에게 건네줄 때도 딱 한마디 했대거든요. 신발과 옷이 다 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우리 만났을 때도 정민이를 끌어올리느라 신발과 옷이 다 흙이에요. 이미 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 없는 걸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얘기 안 했을 건데 왜 얘기했을까? 충분히 그 장면은 CCTV나 어디에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잡아떼기는 힘드니까 그 정도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정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최면수사, 그 당시에 최면수사라는 거는 사실 걔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겠죠, 경찰은. 그래서 그거 전문가는 또 서울경찰청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갔어요. 약속된 시간 전에 가서
그 담당 분한테 설명을 했죠. 이러저러한 사정인데 얘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최대한 찾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거는 최면이 아니고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된다. 본인이 뭔가 관련되면 숨기려고 할 텐데 이런 사람은 최면이 안 된다. 최면은 협조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의 그 장소는 최면과 거짓말 탐지기를 다 같이 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준비가 된 건 이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고 저희는 나왔고 그 다음에 피의자랑 피의자 가족이 와서 최면 주사를 받았고 근데 최면이 잘 안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계속 부탁을 해서 정민이 찾기 전입니다. 다시 한번 최면을 해라.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의심스러운 피의자를 제가 너무 많이 배려를 한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한테 잘 부탁한다고 해서 한 번 더 가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땐 저희가 서울경찰청에 안 갔어요. 근데 같이 갔던 형사님이 전화해서 변호인을 데리고 왔더군요 하는 거죠. 정민을 찾기 전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최면을 하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5시에 이 사람들이 참 못된 짓을 한 거는 5시 12분쯤에 올림픽대로 거기도 정말 이상한 게 5시 12분쯤에 이제 올림픽대로를 쪽으로 오는데 이 사건 장소를 가기 위한 주차장이 좀 멀어요. 차로 오기는 먼데 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림픽대로 진입로를 타다가 중간에 차를 세우는 게 찍히거든요. 그게 자전거 공방 CCTV에 찍혀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아니고 일반 도로도 아니고 올림픽대로 진입로 램프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 사건 장소와의 최단 거리거든요. 거기에 차를 세우고 부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3단 펜스를 뛰어넘어요. 거기는 이제 램프기 때문에 좀 난간이 높거든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 피의자분은 주차장이 머니까 램프를 돌려서 다시 올림픽대로를 타서 저쪽 반대쪽 그 세빛섬 둥둥섬 그쪽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직선거리로 사건 장소로 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사건 장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정민이가 안 보여서 찾으면 일반적으로 제가 찾은 게 그날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좌우를 살피잖아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가면서 어디 목적지도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놀던 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선거리로 가거든요. 어디서 놀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올림픽 도로 램프에 차를 세워서 펜스를 넘어서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고 간 다음에도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변타로 내려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들목 CCTV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잖아요. 3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분간을. 거기만.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반드시 아는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의자 부가 저 주차장에 있는 피의자 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모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요. 그게 5시 반이에요. 5시 반에 우리는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저를 깨워서 내보내고 본인은 차를 갖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 장소로 가려면 어차피 우리가 나들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들목 가는 길에 저는 피의자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날 친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허름한 애가 하나 오길래 걔가 친구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와서 찾으면은 정민이가 이 근처까지 오다가 어디 누워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나들목을 안 들어가고 이 아파트 쪽을 찾았거든요. 얘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 근처 찾은 거 아닐까? 이미 저쪽 찾았겠지? 그러면서 여기 찾았던 거고 제 아내도 여기를 차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정민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거죠. 제 아내는 찾으면서. 근데 2번을 안 받았어요. 3번째 받는데 그걸 피의자가 받은 거예요. 그 아내는 깜짝 놀랐죠. 정민이 핸드폰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핸드폰이 술 먹고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끊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상이랑 조회를 해보니까 놀라운 게 아까 이 사건 장소에 피의자 부자가 같이 있었잖아요. 제 아내가 하자 하니까 이 피의자가 전화를 안 받고 이 사건 장소에 벗어나는 게 보여요. 전화벨이 울리니까 전화기를 들고 사건을 예. 31분, 32분에 그 장소에서
편의점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건 장소 떨어져서 세 번째 만에 받아요. 그리고 제 아내랑 얘기한 대로 핸드폰 제가 갖고 있어요. 끊었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여기로 나올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도모 영상을 보면은 편의점 쪽에서 유유자적하게 주머니에 손 놓고 나와서 나들목 지나서 나들목 앞에서 제 아내를 기다립니다. 제 아내 거기서 만나서 핸드폰을 주고 제 신발과 옷이 다 흙이에요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얘가 가니까 신호한 것처럼 부모가 모여요. 이 나들목 앞에. 그리고 빠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피의자 부가 이 강비탈 오르내리다가 전화를 어디다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여기저기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부간에 10분간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부부간에 10분간 통화한 거는 확인을 하신. 네. 10분간 통화를 하고 바로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주차장에 있는 피의자 모가. 근데 그 아침에 정민을 찾는데 둘이 10분간 통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10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기 애들이 없어. 애가 정민이가 없어. 더 찾아봐야지. 어디 찾아볼까 뭐 그 집에 전화해야지면 되는 건데 10분간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오르내리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뭐 이렇게 최면을 거부하거나 최면을 실패하거나 뭐 옷과 신발을 버리거나 정민을 찾는 걸 안 도와준다는 건 의심 수준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고 핸드폰을 바꾸고 CCTV 나오는 영상 이런 걸 종합을 해볼 때는 저는 확신인 거죠. 예. 걔 이미 옷 갈아입고 왔잖아. 신발도. 그 맨 처음에 나갈 때는 운동화에 뭐 저기 하얀 반팔티에 과잠이었으면 네. 다시 올 때는 슬리퍼 신고 왔고요. 웃도리도 갈아입고 왔죠. 그 버린 건 다음날 오후고 여튼 갈아입었죠. 그러니까 그 첫날은 뭐 술 취했으니까 내버려 뒀고 둘째 날은 좀 봐야 되겠다.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가 같이 나왔으니까 총 5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 기억나는 거를 다 얘기해 줘라고 해서 앞에 이제 저희는 정민이 동영상을 이 피의자를 많이 찍은 걸 아니까 처음에 그 얘기 좀 하고 그 정민이가 찍은 영상 보고 뭐 둘이 웃고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필름이 끊어졌다는 식으로 중간중간 스팟 기억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민이가 그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그래요. 정민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가다가 악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악 하고 넘어졌다는 얘기는 다쳤다는 얘기네. 걱정을 덜컥 했죠. 그러고 본인이 끌어올리느라 힘들었고 신발과 옷이 다 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피의자들이 와서 장소를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 잔디밭에서 넘어지고 악하고 굴러 떨어질 때가 있나? 야, 그러면 거기가 강비탈이란 얘기야? 근데 강물이랑은 거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강물이랑 거리가 있지만 평지는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추측해 보니까 강비탈이라는 거 본인이 강비탈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끌어올린다는 거는 낮은 데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평지에서 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민이 핸드폰에 동영상을 보면은 나무 바로 앞에 놀았던 걸 알기 때문에 나무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의 절벽이라는 걸 저희가 알잖아요. 이렇게 경사졌다는 걸. 그럼 거기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악하면 많이 다쳤겠네. 그걸 걱정을 했던 건데 끌어올리고 힘들었다가 그냥 자기도 잠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말한 거죠, 그냥. 그리고 핸드폰을 왜 바뀌었냐고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누구에 의해서 깨워져서 그냥 왔다. 뭐 그 정도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특별히 그날 뭐 싸울 만한 일이 있었는지 뭐 저희가 그런 얘기 좀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장소에 주로 이제 피의자가 얘기했고 피의자 분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피의자 뭐가 중간에 이렇게 거둔 게 있었거든요. 그래 거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5시에 영상을 보니까 피의자 뭐는 사건 장소에 안 갔어요. 피의자 뭐는 주차장에 있다가
나중에 피의자가 합류할 때만 왔다 갔지 이 사건 장소 근처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에 만났을 때 피의자가 얘기한 장소 언급을 할 때는 그래 거기 뭐 언덕이 있고 강이 있고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처음 이제 현장 가서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까지도 피의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장소에. 그리고 경찰도 현장 검증을 안 했죠. 그러니까 얘를 불러다가 니네가 논 데가 어디야? 이 영상 보니까 여기네. 어디가 맞지? 네가 그날 진술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 이래야 되는데 저희한테 온 거는 피의자 뭐가 처음이었고 근데 그날 새벽 37분에 집에 전화했다는 걸 저희가 알아가지고 피의자 뭐한테 따졌어요. 약간 아니 그날 집에 전화했었다면서요. 집에 전화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끼리 만났을 때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모든 얘기를 다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데 왜 집에 전화한 얘기를 안 했냐? 그럼 피의자는 기억이 없다고 쳐. 피의자 부모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날 진술할 때 왜 집에 전화한 얘기를 안 했냐고 따졌는데 피의자 뭐가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다시 오더니 저 멀리 있는 병원에 수술하기로 한 피의자 부가 수술을 딴 사람한테 미루고 오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마웠죠. 처음에는 아니 수술하셔도 되는데 뭐 그것까지 미루고 도움을 주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민이네가 새벽에 전화한 거를 경찰 때문에 알게 됐어 라고 전화한 거고 그러니까 다급한 피의자 부는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이랬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후 그 시간 이후로 모든 상대를 저희가 피의자 부하고만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애들이 놀던 데가 어디냐니까 우리는 이미 동영상을 보고 와 있잖아 뭐가 어디 있고 이 근처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피의자 부는 엉뚱한 데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서 놀았던 것 같다고. 근데 그 사람은 새벽 5시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동영상을 보고 대충 이 정도에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전혀 엉뚱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데크 쪽으로. 아니 여기가 맞잖아요. 저기서 뭔가 죽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를 혼란만 주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된 거죠. 뭐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사건을 당한다는 게 우리가 뭐 운석에 진짜 맞을 확률만큼 희박하게 드문 일이니까 지금도 아들이 없다는 게 집에 가면 안 믿어지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진짠가? 현실인가? 실제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기는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나는 좋은데 우리 아들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21년간을 키워오면서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유언을 하는 걸 가끔 생각을 했거든요. 너 사라져서 고맙고 태어나서 고맙고 너 때문에 인생 행복했고 남은 인생 잘 살고 너 편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많은 거 했으니까 편하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어떤 뭐 병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자기 자식이 중간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제일 좋은 21살 때인데 그냥 갑자기 삭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이라는 자체를. 그 제가 힘들거나 제 아내가 힘든 거는 뭐 운명이라고 쳐도 그 인생 활짝 필 나이에 걔가 그걸 진짜 중단돼 버린 게 가장 이제 슬프고 지금도 그런 현실감이 들진 않죠. 1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현실감이 들지 않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없다.
뭐 뻔한 사정이다, 교통사고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이런 운명 자체를 그냥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이런 정황이 많고 증거가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헛소리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피의자는 뻔뻔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거를까지 감당을 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면 정민이는 뭘 잘못했길래, 이 자체를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손 놓고 있는 경찰이나 저렇게 뻔뻔하게 있는 피의자나 그거를 같은 하늘에서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자살을 하는구나, 뭘 알리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삶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을 수많이 이해는 하게 됐죠. 정민이가 발견된 이후로 없죠. 정민이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날 왔던 게 다고 수색을 하는데 뭐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정도 한 번 정도 아내한테 문자 보낸 것 같은데, 21살이 어른 눈에 애여도 성인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본인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부모 뒤에 숨었잖아요. 저희랑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내가 결백하고 이런 사고가 났으면 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더 찾으러 다니고 내가 여기 관여한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전단지를 돌리고 더 찾아야 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안 그랬다는 거는, 사실 다른 정황으로 봤을 때 이미 걔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정민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를. 사건이 처음 발생할 때 이 뉴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사건,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서 익사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경찰의 첫 마디는 범죄의 정황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놓고 보겠다. 그러니까 입에 발린 표준 말이거든요. 언제나, 지금도 실종 사건 일어났잖아요. 저기 뭐 초등학생인가 그런 경우도 범죄의 정황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가능성을 놓고 하겠다. 늘 판에 박은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범죄의 정황이 나오면, 범죄가 발생했다는 걸 숨길 수가 없으면 결국은 범인을 잡든 못 잡든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정황이 나온 건 경찰에 안 좋은 거예요. 잡으면 좋겠지만 못 잡으면 안 되니까 범죄의 정황이 아니기를 비는 거죠, 경찰은. 못 잡는 순간 본인이 무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정황은 없는 것 같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익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 떠밀려서 갔는지, 약을 먹고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누가 때리거나 친 상처가 없으면 범죄의 정황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정민이는 머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날 바로 언론에 기사 났잖아요. 경찰 관계자는 물속에 쓸린 듯 상처가 난 것 같다. 부검도 하기 전인데 아까 말한 거랑 배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보고 한다는 사람들이 상처를 보자마자 물길에 쓸린 듯이라고 언론에 흘리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상처가 범죄의 정황이 되면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정황이 아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건 물에 들어가서 난 거예요. 물길에 쓸린 듯. 그러면 사람들이 내리속이 박혀버리잖아요. 나중에 한참 뒤에 부검을 했는데 상처는 생전에 난 거라고 나왔어요. 상처가 생전에 났는데 왜 났는지 경찰이 밝혔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밝히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이미 정민이 발견되기도 전부터 이거는 범죄가 아닌 걸로 경찰이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처부터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물길에 쓸린 듯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언론에 얘기하는 경찰이 아무나 만나는 그런 허접한 경찰이 아닐 거잖아요. 본인만의 최소한 그런 휴민트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런 결론이 나와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아무 경찰이 그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일단은 정민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께 제일 고마운 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고, 그게 없으면 솔직히 제 혼자 뭐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너무나 많이 이해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사실 버티는 거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 텐데.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 바뀌었으니까 과천까지 가서 시위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 이 더위에 1인 시위해 주시고 뭐 이런 분들 너무 고맙죠.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더 살 이유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을 주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버티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은 언제나 드리고 싶고, 실제로는 피의자를 미워해야 될지 경찰을 미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든 게, 이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게, 참고인만 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돼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의자가 아니어도 참고인만 돼도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변호를 쓸 수 있는데, 그럼 피해자를 대변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린 분명히 피해자인데 경찰이 쉽게 말하면 중립이에요. 근데 그쪽에는 변호사도 있어. 피해는 내가 봤는데 내가 피해를 증명을 해야 돼.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변호인을 써야 된다는 게 사실은 납득이 안 됐어요. 피해는 내가 봤는데 내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쓴다는 거는 민사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형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참고인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피해자는 경찰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동안 그럼 세금을 지금까지 뭐하러 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자도 돈을 써서 변호인을 써야 된다는 게 일반인들은 사실 접할 일이 없으니까 좀 납득이 안 됐고 당혹스러웠고, 경찰이 그렇게 재량권이 무지막지해서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그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더라. 그러면 경찰이 반드시 옳다는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견제가 잘 돼 있는 게 우리나라나 민주정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을 견제할 게 아예 없구나. 그냥 자기들이 수사하고 싶어서 하고, 종결하고 싶으면은 뭐 변사사건 심의회로 자기들끼리 종결을 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말할 기회도 없더라. 지금도 그 사람들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인을 불러오거나 취재를 하거나 CCTV를 갖고 있는 건 그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증인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본인들만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수사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사람들만 알잖아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죄 판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백과 증거가 필요하다. 자백과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권한은 많다. 그러면 도대체 전문성이 어디에 필요하냐? 나나 기자님도 CCTV를 볼 수 있고 증인을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백을 하거나 증거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치면 굳이 경찰의 전문성이 어디 있냐 이거죠. CCTV를 가져오고 증인을 부를 권한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죄를 성립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그냥 오직 피의자의 자백만 있어야 되고 CCTV에 찍히면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기소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의 전문성은 제로인 거죠.